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 대한민국과 국제정치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책의 저자이신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영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 자리에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이옥남 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국제정치가 나옵니다.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서로 국제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서로 상호 발전 혹은 견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GDP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텔레비를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 외신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국내 문제, 국내 정치 문제와 국제적인 정치 문제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남북 문제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외교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한 오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국부의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 그리고 언론, 방송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국제정치적인 사고가 완전히 빠져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정치라고 하는 좁은 시야에 빠져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커다란 잘못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정민 박사님께서 국제문제연구소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개인 강연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 정치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은 다르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구별해서 정해 주시는지요? 책에서는 유명한 노재봉 총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정치 양식, political mode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 책이 기존에 저도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사를 보나 현재를 보나 또는 미래를 보더라도 국제관계와는 동떨어져서 우리 국내 정치도 해석할 수 없는데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제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다라고 최근에 발언함으로 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을 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political mode가 어떻게 다른지와 결부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제 정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제 정치학 현장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 기사만 봐서는 이해될 수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는 정치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누군가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경찰이 있고 또 검찰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거기 고소하면은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같은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전쟁 혹은 군사력의 사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냉혹한 영역이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어떤 국제정치의 냉혹함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빼저리게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김정민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에서 국제정치학적인 어떤 중요성이 빠져있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은 이 아까 방금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그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침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국제사회 속에서는 이 이해관계가 꼭 그 전쟁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주변 패권 국가들도 그런 어떤 지역 국가들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돼야 스스로에게 유리한가라고 이런 계산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과정을 결정을 해서 진짜 실행 단계에 가기 전까지도 많은 그런 의사결정과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약 200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한다 하지 않습니까? 등록된 나라들이. 그런데 이런 등록된 나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그 200개의 국가가 동일한 위치와 사회적 지위 이런 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게 정말 200개의 나라가 동등하게 200분의 1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강한 나라에겐 좀 더 많은 분량의 힘이 더 발언권이라든가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는 저희들 개인들이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정치는 불평등의 세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개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흔히 주장이 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토의 크기라든지 인구의 크기라든지 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 이에 대해서 엄청난 관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평등의 국제정치학입니다. 국제정치는 평등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힘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불평등하다. 그럼 그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국제정치학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패권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개 국가가 다 평등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미국, 그럼 과거에 소련, 영국 이러한 국가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패권 국가로서 패권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질서를 패권 질서라고 부르고 그 질서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패권 국가들은 국제 정치 질서의 생산자이고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는 국제 정치 질서의 소비자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한국과 같은 이런 중견국이라든지 또 다른 약소국들이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모르고 우리가 마치 국제 정치 질서의 생산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국제 정치 질서의 소비자는 그 국제 정치 질서의 성격, 패권 국가의 성격을 소비자로서 분별력 있게 잘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국제정치를 바라보면
많은 그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비판도 많고 네. 그렇지만 현실을 돌이켜보자면은 네. 사실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네. 국제연맹이라는 게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제연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은 했지만은 막상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비준이 거부되고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소련도 참가를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강대국이 이제 그 빠짐으로 해서 결국은 국제연맹이 그런 이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여전히 이제 국제정치가 강대국 중심의 역사로 흘러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생겨나고 비로소 이제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진 평등한 국가라는 이제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국제연합을 바라볼 때도 그 6개 메인 파티 중에 하나인 그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 이사회를 네. 보면 여전히 5개 상임 국가가 있고 10개의 비상임 국가는 이제 뭐 2년 동안 바뀌는데 저는 여전히 이런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불평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한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패권 경쟁이라든지 패권 전쟁에서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패권 경쟁, 그것은 크게 세 번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패권 국가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에 영국, 독일과 러시아가 도전했던 그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첫 번째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자, 구한말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 대영 제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그 시기, 저희들은 그 패권 경쟁 시기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었고, 두 번째 세계적인 차원에 전개된 패권 경쟁은 냉전입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초강대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생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저희들이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되고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패권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국토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단되고 급기야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1950년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권 경쟁도 우리가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다른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간에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그러한 21세기 진행되고 있는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의 파도가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우리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없었죠. 효과가 없었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정치의 흐름을 모르고 주변 패권 국가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어떤 외교적 마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력의 한계를 모르는 대단히 낭만적인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드 보복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패권 질서 하에 저희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의 지금 현안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북한의 핵 문제를 저희들 힘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중국과 미국에게 맡겨둘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의 힘을 보태서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어떤 국력의 한계에 맞는 그러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패권 정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약소국은 아니지만 존경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 패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책에 보면 자세하게 저는 기존의 뭐 패권 안정 이론은 국제정치에도 익히 들었지만은 맹자가 인용한 그리고 이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로 구분해서 패권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지도력 하에 패권과 중국의 그 사드 우리 배치 논란에서도 봐왔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라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치졸한 면을 보인 그런 부분을 두 가지의 그런 이제 예를 통해서 패권도 다 같은 패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이런 패권 정치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패권을 뭐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패권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패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헤게모니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헤게모니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 헤게모니죠. 근데 이것이 패권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이라고 하면은 저희 국민들은 그냥 깜짝하냐 놀라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저희들이 흔히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한말의 청일전쟁이다, 러일전쟁이다, 만주사멸이다, 중일전쟁이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패권 경쟁 과정에서 전쟁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다 그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우리가 속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도 정치는 좋고 패도 정치는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헤게모니가 패권으로 번영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 패권을 두 가지로 개념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도적인 패권, 패도적인 패권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고 한다면 패권이라든지 패권 국가라든지 패권 질서의 의미가 더욱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도적 패권이라는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패권 질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 국가가 그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동의와 타협을 구하면서 질서를 운영하고 그 질서 운영에서 생겨나는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이익을 공유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패권 질서를 저희들이 왕도적인 패권 질서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도적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적인 패권 질서입니다. 영토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뺏고 그러한 어떤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그것이 패도적인 패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드 보복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저희들이 여기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사드를 불가피하게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패도적인 패권의 그런 행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구한말로 잘 아시다시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원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3천만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선 왕조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패도적인 패권으로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때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패권 국가의 정치 체제의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패권 질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패권 질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의 성격이 패권 질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패권 질서의 성격도 패권 국가의 정치 체제의 성격이나 정책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역시 저희들은 이런 패권 질서의 소비자로서 누구를 우리의 파트너로 택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21세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패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 의미가 일단 일반인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패권 정치를 얘기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 정치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 운동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질서가 과거 대영 제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련이라던가 몽골 제국 이전에도 패권 국가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다르며 왜 이것이 더 좋은지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1948년에 단정을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속했습니다. 네. 그 7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경제 발전도 이룩했습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소련 중심의 패권 질서에 48년 체제가 정권이 들어서 속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극도의 빈곤 국가이며 실패한 국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어떠한 패권 질서에 속했었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책을 읽다가 네.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케니스 월처죠. 케니스 월처의 그런 이제 국제 정치를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현실하고 국제 정치를 굉장히 잘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와닿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사실 케니스 월처는 뭐 김 박사님이나 저나 국제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교과서적인 이제 분이시고,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도 사실 이론상으로만 접했지 한국 현실과는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아마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가장 국제정치 현실을 그래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케니스 월처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미지에 의한 국제 현실의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니스 월처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로 국제 정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미지를 발전시켰습니다만, 그 역시 국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국가 지도자의 어떤 성격, 특징, 그 점요. 그런 걸 가지고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 현상을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의 성격, 그 다음에 경제체제의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미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정치 현상을 국제정치 구조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그 차원이 이제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우리가 흔히 양극적인 구조라고 부릅니다. 양극 체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극 체제, 국제정치적인 구조, 혹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국제정치는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구조, 그 다음에 양극 구조, 혹은 강국이 많은 다극 구조, 이런 어떤 구조가 국가들의 혹은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 구조를 이루어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한국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소련과의 냉전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그런 위신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영향권이 소멸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세 번째 이미지에 의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고 가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는 역시 정치 지도자의 국제 정치관, 이것이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도 자세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민족 공존이라든지 이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에 따라서 보면은 한국과 북한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도 국민 여론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제의 성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마음대로 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처가 한 얘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이 국제정치 현상을 이해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신문에 나는 국제정치 현상을 볼 때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윤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그 중간에 보니까 그 정읍 발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생소하다,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거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김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역사 교육, 한국 현대사 교육이 정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는 다 그 1946년 6월에 이승만 박사가 했던 정읍 발언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분단되어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남북한을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전개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이라도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읍 발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분단을 촉발시킨 그런 하나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공개된, 이 책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개된 소련의 비밀 문서를 보면은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에 보낸 비밀 지령문이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 지령문을 보면은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 이미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단독 정권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소련이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스탈린의 지령을 보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만, 이분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받은 대표적인 한국의 지식인이죠. 국제정치에 대해서 대단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런 냉전 하에서는 이거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당시 미국은 대단히 나이브하게도 남북한이 좌우합작을 통해서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46년 초가 되면은
정부 행태를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토지계획 다 토지도 모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봐서는 이렇게 두었다가는 북한에는 정치적인 실체가 먼저 생기고 여기는 나중에 거기에 흡수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국가를 하루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정업 발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이것은 한국 외교 정책사에서 이승만 독트린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만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 정업 연설이야말로 한국 외교사에서 대한민국의 48년 건국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걸 우리가 건국사관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런 건국사관의 관점에서 본다고 때 이 1946년 6월의 정업 발언은 이승만 독트린으로 한국 외교사에서 기록되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연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또 햇볕 정책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뭐 최근에 우리가 그 세대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과 부정 모든 평가가 지금 양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햇볕 정책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그 우리가 대북 관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게 되는 그 계기를 줬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 교수님께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평가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요? 네, 김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 외교 정책사는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현실주의 노선.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 네.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에다가 어떤 경제 지원을 하면은 북한이 핵도 포기하고 덜 호전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햇볕의 비유가 지금 햇볕 정책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북풍과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 경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 북풍이 차가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추우니까 옷을 더 깨입었다.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이렇게 쪼이니까 그 길 가는 나그네가 옷을 벗어가지고 그 이솝 우화에서는 태양이 이겼다. 이런 지금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압박이나 봉쇄 정책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북한이 이 자신들의 옷을 벗고 체제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는 이솝 우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솝 우화에서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 나그네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죠? 핵도 가지고 있고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설령 햇볕을 쏘인다고 하더라도 그 길 가는 나그네가 북한이 잘 하듯이 동굴에 가서 숨거나 나무 그늘 밑에 숨으면 햇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볕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우선 그 정책적인 전략적인 발상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햇볕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조건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북한이 만약에 땅굴 속으로 햇볕을 피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땅굴을 다 막고 나무 그늘 밑에 숨으려 하면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이 북한이 끝없이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 전략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전략적인 여건을 만들지 않고
북한에 그냥 수억 불을 갖다 준다든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경제 원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어떤 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줘서 오늘날의 더 큰 핵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김대중 정부의 핵백지 정책 그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책 제목에서도 알려졌다시피 대한민국과 국제 정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혁명 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통일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 통일에 있어서 이제 대북 정책은 어느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고 특히 이제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정말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정말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시피 그런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그 정책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월간조선 2호로에서도 인터뷰를 하셨고 또 외국의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그 CSIS의 그런 이제 그 글을 통해서도 배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문재인 정권의 낭만적 민족주의가 그런 이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시각이 양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젊은이들은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듯이 민족의 대사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사다.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이 유치한 그러한 이 올림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은 수년간을 이 시합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 왔는데 북한 선수와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 헛사로 돌아간다. 그걸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고 IOC의 회원국이니까 국가로 그냥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경쟁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시각이 있었고 역시 두 번째 시각은 낭만적 민족주의 시각이죠. 남과 북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걸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이 올림픽을 치르자. 그것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 낭만적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체주의, 북한의 전체주의처럼 체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민족은 하나다. 그러니까 다분히 종족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민족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적 입장에 설 때는 이러한 체제 문제가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민족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전선동이 우리에게 먹혀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가 이러한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체제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동족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저희 집을 향해가지고 기관총을 갖다 놔요. 근데 다음 날에는 대포를 갖다 놔요. 그럼 무기를 많이 갖다 놔요. 제가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자꾸 저희 집을 향해서 무기를 많이 갖다 놓습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제가 하는 얘기가 김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저는 김 교수는 이런 무기로 가지고 김 교수님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면은 제가 바보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 아저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의 의도는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볼 때 하나의 민족이다, 민족 공조다, 공존이나 그런 하나의 생각, 의도, 선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군사적인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런 각도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 낭만적 민족주의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도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또 미북 정상회담까지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양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는 당연히 이제 북핵 문제였지만은 항상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라는 거는 북핵 문제에 이렇게 밀려나서 인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었고 특히 이 책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75년 그 헬싱키 선언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침 우리가 그 18일 날 한국 자유회의와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또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제 예정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인권 문제를 75년의 그 헬싱키 선언 모델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지금 4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날짜와 장소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 회담에서 다뤄야 될 의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회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될 게 역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역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6.25 전쟁 때 강제 납북당한 민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납북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 12개국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납치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응무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인권 문제는 단순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6.25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 문제가 이번 두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모델의 하나가 1975년 미국과 소련 등 세계 35개국이 체결한 헬싱키 협정입니다. 이 헬싱키 협정을 보게 되면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5년 헬싱키 협정이 공산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것이 냉전 종식 이후의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1986년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서기장에게 소련 내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 명단을 수백 명을 그 자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소련을 떠나지 못했던 유태인 문제도 그 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소련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최초로 면전에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회담에서 소련이 인권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소련 내에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회담의 결과로 유태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반체제 인사들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당시
국무장관이던 조지 슐처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담은 역시 그 회담이었다. 그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그 소련 체제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폭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와 이러한 어떤 인권을 사랑하고 유지해 나가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세계의 정치 체제가 우월하다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카비크 정상회담이 미소 냉전 대결의 커다란 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양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면전에서 북한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인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어떤 이러한 인권 개선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있을 수가 없고 국제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고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국제 질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나라가 다 동등하게 권한을 갖지 않고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나라는 더 강한 발언권을 갖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제법이라든가 국제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강한 국가가 원하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방금 인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덕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왜냐면 이게 언밸런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국제정치에서는 바로 이러한 패권국가의 패권의 힘, 발언권 이것과 국제적인 도덕성, 이거의 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섞어서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제 정치는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존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을 앞세우다가는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생존이 보장이 되고 도덕적인 외교 정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생존과 도덕적인 이 판단과 정책적인 지평이라는 것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국가 지도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만약에 대통령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군사력의 사용이라든지 혹은 때로는 강압적인 외교라든지 이런 비도덕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성신여대 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은 신입사원 연수회에 가겠죠. 그럼 그 방을 통상적으로 두 사람을 이게 쓰게 한다. 그러면 자기 룸메이트가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 성신여대 출신의 그 신입사원은 밤에 잠은 편하게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그죠? 왜? 그 룸메이트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신념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대통령인 자리는 자신의 도덕적인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의적인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번영이라고 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도덕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영역이다. 도덕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인권 문제를 미소 정상회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담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참모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걸 뿌리쳤습니다. 왜? 자기의 신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시킨 그 정치인은 역사가 역시 위대한 정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희들이 국제 정치를 연구해 보면은 국제 정치는 이 도덕성의 영역이 대단히 좁다. 대단히 비극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국제 정치를 실제로 집행하는 정책 결정자도 이 국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측면,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위대한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국가 지도자는 자기의 영혼보다는 국가 이익을,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비극적인 개인으로는 상당히 비극적이겠죠. 그런 비극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금 남북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그 비극적인 국제 질서,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이제 미국과 북한이 또 회담을 하려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생존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중견국가이고 저희들이 패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무한대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력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어떤 미중 패권 경쟁의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좀 줘야 된다. 대단히 그러한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되고 70년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왕도적인 패권 질서하에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미래의 어떤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저희들이 더욱더 공고히 하고, 과거의 역사를 중시하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인식, 그다음에 국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생각, 거기에 바탕을 둔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혹시 맺은 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잘 이제 들었고요. 다만 이제 책을 읽고 한국적인 현실과 국제 정치의 그런 연관성 보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대외 정책이라든지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라고 하면 미중 일러를 이제 꼽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그 한일 관계야말로 사실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정말 외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한일 관계를 앞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또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와 같은 이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사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겠다. 이런 사고는 저는 잘못되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해명을, 그 다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되, 동시에 북핵 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내일 당장 남심을 해온다고 하면은 일본은 우리의 군사적인 후방 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로 저는 추진해 나가되,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사고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되, 안보 문제대로 한일 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저희들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강대국들입니다. 말이 강대국이지 이 국가들은 제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러시아, 일본도 과거에 부정적인 의미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제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좋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범지대죠. 일종의 우범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로 남아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과거에 봤던 것처럼 조포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국력 한계를 이해하고, 미국과의 어떤 동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좋은 친구를 우리가 갖는 게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개념을 중시하고 그런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계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김정민 박사께서 이런 국제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반도 주변을 정리되고 있는 국제정세라든지 한국이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국제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논의하는 이런 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제정치의 저자이신 김영호 교수님과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만약에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그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를 썼다면, 아마 그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했던 그 바람님은 분명히 저녁 무렵에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햇볕 처리가 돼도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를 강하게 비추려 해도 햇빛은 약할 것이며 결국 나그네는 그대로 옷을 입은 채로 걸어가고 하루가 지났을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관념적인 현상을 보려 하는 게 아니라 냉혹하고 그 다음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이런 냉철한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이나 그 국가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